이 나이 먹도록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뭘 그렇게 당당해요? 그냥 집에서 연금이나 축 내는 거 아니에요?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자식들도 손주들도 모두 있었죠. 이 나이 먹도록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뭘 그렇게 당당해요? 그냥 집에서 연금이나 축 내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의 밥그릇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35년의 값이구나.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손이 조용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식, 올해 69입니다. 35년을 공기업에서 일했고 부장으로 마지막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 뒷면이 비어있던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벌써 4년 전이군요. 퇴직 직후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어요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치고 산책을 하고 저녁엔 뉴스를 보는 그런 하루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석 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청소기를 밀면서 제 발 옆을 지나갔습니다. 비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소기 방향이 제 발 쪽으로 조금씩 향했습니다. 저는 발을 들었습니다. 소파 위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부터 저는 오전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도서관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구나. 취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진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진학원 안내 전단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 이거 배워볼까 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사진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요? 연금이 남아도나? 그냥 취미로. 취미? 취미할 시간에 경비라도 알아보세요. 아직 멀쩡하잖아요, 몸이. 아내는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조용히 접어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멀쩡하다. 그래, 아직 멀쩡하다. 근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큰아들 재훈이네 가족이 왔습니다. 며느리 선영이와 손주 준서, 그리고 작은 딸 지혜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모였습니다. 아내는 그날따라 유독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부엌에서 혼자 서너 시간을 보냈더군요. 저도 돕고 싶었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기름 두른 팬에 전을 올리며 댔어요. 거기 있으면 줘봐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주 준서가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제 쪽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게 그날 받은 첫 번째 환영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재훈이가 갈비찜을 한 점 먹더니 말했습니다. 재훈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어머니 솜씨야. 많이 먹어라. 선영아 너도.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잡채를 조금 집어준서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싫어요 하며 밀어냈고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근데 있잖아, 재훈아. 너희 아버지가 요즘 사진 배운다고 학원을 다니겠대. 아, 그래요? 연금 받는 거 모자라서 딸한테 손 벌릴 판에. 취미가 웬 취미야? 지혜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선영이는 준서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을 씹었습니다. 계속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기잖아. 이 양반이.
뭘 그렇게 당당해요, 평생. 그냥 집에서 연금이나 축 내는 거 아니에요? 재훈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선영이가 준서에게 물을 따라줬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동이처럼 들렸습니다. 35년이다. 35년을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다. 그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잘 먹었습니다.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뭔가 재미있는 걸 했는지 아내도 크게 웃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가 유난히 멀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통장, 연금 통장, 그리고 아직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제 명의 예금 통장 하나.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돈의 절반은 아내 몫이 될 겁니다. 법이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절반으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섭냐고? 무섭지 않다. 더 무서운 건 이대로 10년을 더 사는 거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구조공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기 전에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밖은 밖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도서관에 가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이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할 말이 있어. 뭐요? 우리 이혼하자. 3초가 지났습니다. 아내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이 나이에 이혼이요? 동네 창피하게. 자식들은요? 자식들도 다 컸어. 우리 인생 살면 되지. 당신 인생이요? 연금 쪼개지면 어떻게 살 건데? 현실을 좀 보세요.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미리 다 생각해 뒀으니까요. 숫자도 절차도 내가 살 방도. 재산은 반씩 나누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요? 밥도 혼자 못하면서 알아서를 어떻게 해요? 그거 배우면 되더라고. 아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TV 소리가 다시 켜졌습니다. 울 줄 알았는데 안 우는구나. 나도 마찬가지지만. 사흘 뒤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혼 얘기했다. 갑자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갑자기가 아니라고, 재훈아. 아버지, 지금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재훈아, 아버지 그 식사 자리 기억나? 내가 고개 숙이던 거 아버지 다 봤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정말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그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사과를 원했던 건 아닌데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됐다, 재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지. 지혜는 달랐습니다. 이틀 후에 제 앞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맞췄습니다. 아빠, 잘하셨어요. 응? 그날 식사 자리에서 아빠가 수저 내려놓고 나가던 뒷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뭐라 말하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등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 보고 있었구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룸은 지하철역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6평, 창문이 하나, 보증금 빼고 나니 남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만 적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첫날 밤은 이불을 펴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밥을 지을 줄 몰라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었습니다. 갈아야 하는데 혼자 어떻게 갈지 몰랐습니다. 웃기네. 35년 직장 생활한 사람이 형광등 하나를 못 갈아. 근데 뭐 어때? 내일 배우면 되지. 유튜브를 켰습니다. 형광등 교체하는 법. 영상이 나왔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작은 성공이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밥 짓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된장찌개. 처음 끓인 된장찌개는 너무 짰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 사진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한 달에 9만 원짜리. 가장 싼 반이었지만 강사는 친절했고 수강생들은 저보다 대부분 어렸습니다. 첫 시간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사진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핸드폰으로만요. 그럼 백지에서 시작하시는 거네요. 제일 좋은 출발점이에요. 백지. 나쁘지 않다. 백지라는 게 혼자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혼자 카트를 끌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라서 30분을 서성였습니다.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라면 5개. 그게 첫 장보기 목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비닐봉지가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손이 가득 찼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잠이 문제였습니다. 35년을 같은 침대에서 잤으니까요. 옆이 비어 있으면 새벽 2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외롭냐고? 외롭지. 근데 그 외로움이 예전 외로움이랑은 다르다. 예전 건 사람 옆에 있는데도 혼자인 외로움이었으니까. 새벽 3시쯤이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없이도. 35년의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군요.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드립 커피.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비둘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아침이 처음엔 어색했는데 어느새 하루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카메라 학원 수강생 중에 박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위. 역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왜 사진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평생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살았더니 막상 할 수 있게 됐을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후회는 없으세요? 참은 거요? 아니면 시작한 거요? 그 질문이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뭘 후회하고 있는 걸까? 참았던 것들을요? 아니면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들을요?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 거 아닐까? 1년이 지났습니다. 형광등은 이제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도 제법 먹을 만하고 계란말이는 오히려 아내 것보다 잘 만든다고 지혜가 그랬습니다. 지혜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제가 만든 밥을 먹습니다. 젓가락을 들더니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한강에 자주 갑니다. 오리를 찍고 노을을 찍고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찍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서 가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쓸쓸한데 편안한 그 묘한 표정이요. 어제는 카메라 학원에서 조촐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벽에 걸렸습니다. 한강 노을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빛을 참 잘 잡으셨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박 선생이 옆에서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오래 안 해봐서 칭찬받는 게 아직도 어색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돈은 줄었다. 외로운 날도 있다. 근데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진다. 6평 원룸, 창문 하나, 제 이름만 적힌 계약서. 오늘 아침도 커피를 내렸습니다. 비둘기는 오늘도 화단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 눈으로 본 제 하루니까요. 사흘 뒤 재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봤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시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됐는데 왜 지금 전화한 거야?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재훈이 집으로 갔습니다. 준서가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유 하나면 아직은 충분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많이 컸네. 아이 손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는 순간 제가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재훈과 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와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식탁에 다시 둘러앉았습니다. 1년 전 그날과 비슷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됐다. 그 얘긴 그만하자. 혼자 사는 건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처음으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오래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난도 조롱도 아니고 낯설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새로 보는구나. 식사가 끝날 무렵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좀 힘들어요.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요. 당신이 없으니까. 재훈과 선영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 다시 들어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와줄 수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과도 아니었고 완전한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들어갔겠지. 불쌍해 보여서, 미안해서, 습관처럼. 미안해.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아.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도 신기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 짧은 두 글자 안에 35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카메라를 들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라 했지. 나는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선택하는 사람이다. 며칠 뒤 지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나도 사진 배워볼까 하는데 같이 다녀요.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옆에 서는 사람이구나.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을 다시 살았습니다. 돈은 줄었습니다. 집은 좁아졌습니다. 외로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숨이 쉬어지십니까?